네, 안녕하십니까. 자, 강경석 세무사입니다. 자, IFRS 관리사 기출문제 특강, 기출문제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이론 강의, IFRS 관리사 이론 강의들을 많이 들으시기 때문에, 기출문제 풀이 강의를 좀 올려달라 요청이 많았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드디어 이제 런칭을 하게 됐습니다. 많이들 수강하시면, 우리 기출문제 이 강의는 무조건 뭐 합격의 필수 코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무조건 들으셔야 되고 수강하셔서 단기간 내에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그 IFRS 관리사의 기출문제 요거는 관련해서는 말씀드릴 게, 우리 그 개정사항이죠. KIFRS의 개정사항들이 다 완벽하게 반영이 모두 돼서 출제되기 시작한 연도가 2020년입니다. 그때부터가 모든 개정사항이 반영돼서 출제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2020년 이전, 2019년 막 이런 거 있죠. 2018년 막 이렇게 절대 보시면 안 됩니다. 더 헷갈려요. 그 개정된 그 전에 그 규정에 의한 문제들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절대. 그래서 무조건 그 개무시해도 무방하다. 2020년 이후 문제, 개정사항을 모두 반영해서 출제되기 시작한 문제부터 풀이를 하셔야 되고, 저도 그렇게 풀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IFRS 관리사 기출문제, 기출문제죠. 문제는 그 시험 주관처, 거기서 이제 게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먼저 다운로드를 받으셔야 되겠고, 자, 이번 기출문제 풀이와 관련해서는, 제가 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마 그 교재를 먼저 보시면은 아마 다들 그 느끼실 거예요. 국내에서 아마 가장 상세합니다. 풀이 자체가 문제 하나에 거의 한 페이지예요. 풀이가 어마어마하게 상세합니다. 상세하고 또 완벽하게, 또 이제 풀이를 보면은 다른 기출문제 풀이나 그 교재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풀이를 한 사람이 달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 느낌인데 그래요. 느낌상 그렇다는 거예요. 느낌적인 느낌. 풀이를 여러 명이 했다는 느낌이 들 때가 가끔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풀이가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풀이를 갖다가 일관성 있게 쭉 그냥 순조롭게 해나갈 수 있는데, 풀이 방식이 다를 때가 있어요. 일관성이 없어요. 이러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일관성 있게 풀이를 쫙 해놨습니다. 하나의 논리로 쫙 one line consolidation, 한 줄로 된 연결, 뭐 이런. 자, 그래서 가장 일관성 있게 풀이를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풀이를 하시면 될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고, 그 다음 풀이를 보시면 알겠지만 필요한 경우에 전부 핵심 이론이다 해서 핵심 이론이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핵심 이론을 제가 우리 기출문제 풀이 강의다 보니까 당연히 전제 조건은 이제 이론 강의를 수강하셨다는 전제를 깔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이론 강의를 여기서 하고 있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이론 강의를 일단 수강을 했다라는 전제하에서 풀이를 하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관련된 핵심 이론은 우리 풀이 강의에 교재에 다 넣어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최종 정리를 할 수 있게 해놨다, 이런 뜻이에요. 최종 정리가 확실하게 가능하도록 핵심 이론이 편제되어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기출문제 이 교재로 폭파시킬 수 있겠다. 단기 합격, 폭파 됩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자, 28회 IFRS 관리사 기출문제 1번부터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대한 문제를 묻고 있는데, 쭉 한번 읽어보시면 우리 계약과 관련해서 계약 요건이라는 게 있죠. 그 요건에 대한 내용이 아닌 걸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에 보시면 다음 중 계약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기 위하여 충족해야 하는 기준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결국 계약 요건이 아닌 게 어떤 거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미 다 숙지돼 있을 거예요. 여기서 뭐 이론 강의 떠들고 그러지 않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시면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을 승인하고 각자의 의무를 수행하기로 확약한다. 우리 승인과 확약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 첫 바따로 나왔었죠. 다만 높아시 말씀드립니다. 구두 승인도 무방하다 그랬죠. 서면에 의한 것만 되는 게 아닙니다. 구두에 의한 말로 서로 승인하는 것도 무방하다.
자, 따라서 우리 서술형 문제에서 뭐 계속 나옵니다, 또.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된다면 틀려요. 반드시 서면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구두, 말로 계약해도 돼요. 말로 승인을 해도 된다. 좀 챙기시고. 그 다음 2번. 이전할 채화나 요구와 관련된 각 당사자의 권리를 식별할 수 있다. 즉, 권리 식별이 가능하다. 줄 권리, 받을 권리. 이런 거. 그 다음 3번. 이전할 채화나 요구의 지급 조건을 식별할 수 있다. 현금이냐, 위상이냐. 이렇게 지급 조건의 식별이 가능하다. 그 다음 4번이 틀렸습니다. 계약의 결과로 기업의 미래 현금 흐름의 위험, 시기, 금액이 변동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변동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 우리 핵심 이론의 상업적 실질 존재를 보세요. 뭐 다 이론 강의 했던 내용입니다. 계약의 상업적 실질이 있다. 즉 계약의 결과로 기업의 미래 현금 흐름의 위험, 시기, 금액이 변동될 것으로 예상된다. 됐죠? 그러니까 변동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말장난을 쳤습니다. 4번이 틀렸어요. 자, 요 얘기는 뭐 우리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유형자산 그 교환 거래죠. 거기서 나타납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떤 성격이나 가치가 뭐 유사한 거래 이런 경우에는 수익 인식이 불가하다. 뭔가 변동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뭔가 그래야 그게 계약이고 수익 인식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변동될 것으로 예상돼야 됩니다. 5번 맞는 말, 뭐 고객에게 이전할 채화나 용역에 대하여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의 회수 가능성이 높다. 회수 가능성이 높다. 그죠? 높은 회수 가능성. 핵심 이론에 쫙 정리되어 있죠? 이런 식이에요, 강의가. 그러니까 핵심 이론이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최종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냥 밥상 차려드리고 그냥 떠먹여드리고 있어요, 제가. 쫙 보시면 되고. 뭐 참고에도 나와 있죠? 노파심에 또 넣었어요. 한번 확인 정도. 자, 하시면 되겠고.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요 문제는 이제 우리 상품권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상품권과 관련해서 뭐 빈출이죠. 자주 나옵니다. 뭐 어려운 계산명도 아니고 기본적인 우리 회계 원리 때부터 막 다 봤던 내용이기 때문에. 자, A회사는 2X01년 1월 15일 액면 금액 10만 원의 상품권 1000매를 한 매당 9만 5천 원에 할인 발행했습니다. 자, 상품권을 할인 발행했다. 어쨌든 상품권이라는 거의 수익 인식은 언제? 상품권을 판매한 때가 아닙니다. 상품권을 회수한 때예요. 그죠? 어떤 놈이 상품권 들고 와서 재화랑 교환해 갔을 때 그때 수익을 인식한다. 뭐 이건 뭐 일반적인 얘기고. 자, 이 문제를 언제나 풀기 위해서는 어쨌든 간에 회계 처리가 들어가야 돼요. 회계 처리가. 자, 먼저 2X01년 1월 15일. 자, 액면구가 10만원 상품권, 1000매, 한 매당 9만 5천원 할인 발행이죠. 자, 그럼 현금은 할인 발행이 됐기 때문에 현금, 얼마 들어옵니까? 9만 5천원에 됐네요. 9만 5천원에 1000매 곱하기 1000매. 금액이 크네요. 9,500만원. 자, 됐고. 자, 그 다음에 잡는 거. 액면 금액 전체를 뭘로 잡아라? 상품권에서는 선수금으로 잡아라. 그랬습니다. 선수금. 물론, 10만원짜리였죠? 10만원에 곱하기 1000매. 1억이네요. 자, 1억. 그 다음, 대차 차이. 뭐다? 상품권 할인액을 일단 잡아라. 그랬습니다. 상품권 할인액. 뭐, 대차 차이 뭐 이렇게 해도 되고, 뭐, 차이가 95,000원, 100,000원, 5,000원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5,000원 하겠습니다. 5,000원 곱하기 1000매. 하면 얼마예요? 500만원인가요? 500. 자, 이렇게 처리해 놨다가 상품권 할인액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상품권이 회수될 때 매출 애누리로 대체하라. 자,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기본적인. 자, 이제 회수 시점 2X 12월 31일.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IFRS 관리사 이 기출문제를 보시면은 어떤 때는 20X1년 이렇게 했다가 또 어떤 때는 2X01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어떤 때는 이래요. 이거를 20X1년 다르죠? 똑같아 보이는데 다르죠? 하나로 좀 통일해버리지 왜 이렇게 연도를 왔다 갔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얘기는 한 명이 출제하는 게 아니라 그래 이게. 어쨌든 뭐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지금은 2X01년 이렇게 하래요. 2X01년 12월 30일 우리 그 회수 시점 보시면은 고객은 상품권 액면 금액의 60% 이상을 사용하면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으며 상품권의 만기는 발행일부터 5년이다. 뭐 어찌 됐든 간에 60% 이상을 사용하면 잔액을 준대요. 상품권 내가 10만 원짜리를 들고 와서 내가 7만 원어치 샀어요. 그러면 3만 원 현금을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A회사는 2X01년 12월 31일까지 회수된 상품권 200매에 대해 200매가 회수가 됐습니다. 상품 인도와 함께 잔액 24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액면 60% 이상을 사용했기 때문에 차액이 발생했나 봐요. 그 금액이 240 현금으로 지급을 했다. 어찌됐든 쭉 해서 2X01년 인식하게 될 수익, 순매출액, 즉 매출액에서 요거죠. 요거 대체될 금액, 매출 애누리, 걔를 뺀 금액이 얼마냐. 빈출입니다. 빈출. 틀린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기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자, 회수 시점에 가면은 일단 선수금 털어야겠죠. 지금 200매가 회수가 됐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선수금을 없애주세요. 요거는 선수금이 10만원에 200매. 이렇게 되겠죠. 200매. 지금 2천만원. 그 다음 현금을 지급했습니다. 차익이 발생했나봐요. 60% 이상 사용해서 240만원 해주고 그 차이만큼이 뭐다? 매출로 잡아라. 대차 차액. 매출이 하나가 나왔습니다. 매출 1760만원. 자, 됐습니다. 그 다음 끝난 게 아니죠. 회수가 되면 상품권 할인액으로 잡아놨던 금액이 매출 애누리로 대체가 됩니다. 물론 회수된 것만큼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자, 회수된 거. 자, 상품권 할인액이 5,000원 곱하기 1,000매였는데 여기 200매가 이제 사라져야겠죠. 5,000원 곱하기 200매. 자, 대체합니다. 매출 애누리. 매출 애누리. 5,000원 곱하기 200매. 하면은 100만원 얘로 대체되고 이제 상품권 할인액이 사라집니다. 그거에 해당하는 만큼 사라진다. 할인액 100만원. 게임 오버. 자,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순매출액. 매출액 1760만원에서 순매출액 가격이기 때문에 매출 애누리 100만원을 빼라. 얼마입니까? 100만원 빼면 1660만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보자. (3번) EX01년 10월 1일 A회사는 B회사에게 자, 요 문제는 반품권이 있는 판매입니다. 반품권. 반품. 그 반품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수익을 인식하느냐 마느냐 이게 결정됐습니다. 우리 이론 강의 되짚어 보십시오. 물론 거기 핵심 이론에 뭐 해가지고 실제 반품 시 회계 처리까지 제가 다 그냥 넣어놨습니다. 자, 보시면 되겠고. 자, 10월 1일 A회사는 B회사에게 제품 X 50개를 자, 개당 3만원, 원가는 2만원입니다. 요거에 현금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동시에 해당 제품을 모두 인도하였다. A회사는 B회사가 30일 이내에 반품을 요구하는 경우 전액을 환불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반품권을 부여했습니다. 반품권을 부여했다. 반품 가능성을 예측 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따라서 그 즉시 수익을 인식하고 원가를 인식하고 물론 판매 예상되는 분만큼만 그죠? 판매 예상이 아니라 반품이 예상되는 분은 환불 부채를 잡아라. 역시 원가 측면에서도
반품이 예상되는 원가는 뭘 잡아라? 반품 제품 회수권, 자산을 잡아라. 자,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이 회계 처리가 주마등처럼 싹 돌아가셔야 되고 땅땅 넣어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죠. 자, A회사는 제품 X에 대한 통제가 이전되는 시점인 EX01년 10월 1일에 판매한 제품 중 15개가 30일 이내에 반품될 것으로 합리적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반품 가능을 예측 가능합니다. 15개. 그 다음 반품 기간이 종료될 때 이미 인식한 누적 수익 금액 중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즉 당초에 수익 인식한 거 문제 없다. 오케이다. 이런 얘기예요. 원래대로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또한 A회사는 반품 시 제품의 회수 원가는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왜 이 단서를 넣었냐면 일반적으로 반품을 하게 되면 반품 비용이라는 게 발생해요. 여기서는 지금 회수 원가라고 나오고 있죠. 이게 반품 비용이에요. 자, 수준을 좀 넘기 때문에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합니다. 제가 이론 강의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반품 원가가 발생되게 되면 반품 제품 회수권이 차감돼요. 참고입니다. 우리 수준이 아니에요. 참고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고려사항이 없다.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반품 시 제품의 회수 원가는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그냥 개무시해라. 자, 반품된 제품은 다시 판매하여 이익을 남길 수 있다고 예상하였다. A회사가 EX01년 10월 1일 해당 반품과 관련하여 인식할 자산, 즉 반품 제품 회수권, 즉 반품이 예상되는 뭡니까? 원가의 금액이에요. 반품이 예상되는 원가. 그 다음 부채, 환불 부채 뭐였습니까? 반품이 예상되는 매출입니다. 반품이 예상되는 거. 자, 다 나왔죠? 다 나왔습니다. 바로 회계 처리도 필요 없고 그냥 바로 구하시면 됩니다. 자, 뭐부터 볼까요? 자, 우리 교재대로 하죠. 환불 부채부터 보겠습니다. 환불 부채. 총 예상되는 예측 가능한 반품 개수 몇 개? 15개. 한 개당 판매가 얼마? 3만 원 그랬죠. 반품 예상분이에요, 이게. 반품 예상분. 얘만큼 잡으면 그게 환불 부채입니다. 자, 예상되는 개수 15개. 판매가 3만 원. 게임 끝났어요. 환불 부채 45만 원. 됐고, 그 다음 반품 제품 회수권, 우리 자산 쪽이죠. 반품 제품 회수권. 자, 선생님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힘들게 이렇게, 요것도 반품 예상분이죠. 다만 원가입니다, 이거는. 이건 매가, 원가 각각 잡습니다, 이거는. 시험에서는 이제 바로 이렇게 구해야 돼요. 그리고 저는 쭉 적고 있죠, 지금 보여드리려고. 근데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이거 적고 있지는 않겠죠. 바로 요거 그냥 계산기 두들겨 버리면 됩니다. 자, 원가 15개. 이거 원가 2만 원이었죠? 곱하기 2만 원. 게임 오버. 게임 오버. 30만 원. 자, 이렇게 처리를 해 주더라. 끝. 답이 30만 원, 45만 원. 답이 2번. 자, 실전에서는 이렇게 바로 계산기에 직접 두들겨야 됩니다. 막 회계 처리하고 있고 이러면 안 돼요. 어느 세월에 문제 풉니까? 그런 회계 처리는 이제 제가 이제 가르치는 사람은 이제 그렇게 하겠지만, 자, 그래서 우리 교재에 회계 처리도 제가 넣어 놨습니다. 있죠? 수익인식. 현금 50개 3만 원 해가지고 150만 원 잡고, 매출, 판매 예상되는 거 50개에서 반품 예상되는 거 15개 빼면 35개. 35개 곱하기 매가 3만 원 개당. 그러면 105만 원. 그 다음 환불 부채 45만 원 잡고, 그 다음 원가 인식하자. 그 다음 매출 원가 뭐? 판매 예상되는 거의 원가이기 때문에 35개 곱하기 원가 2만 원. 그 다음 반품 제품 회수권. 반품 예상되는 거죠? 30만 원. 그래서 제품이 50개 곱하기 원가 2만 원에서 100만 원. 일단은 이렇게 수익과 원가를 즉시 인식합니다. 반품 가능성이 예측이 되면. 자, 강의할 필요는 없지만 노파심에 한 발짝 더 나갈게요. 우리 교재 있죠? 그럼 실제 반품이 되면 어떻게 돼요? 다 털어버리는 거예요. 자, 밑에 봅니다. 자, 실제 반품 시 회계 처리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반품이 됐다 그러면 당초에 받았던 그 수익 인식할 때 현금 150만 원 다 받았죠. 50개에 대해서 다 받았잖아요. 반품이 됐기 때문에 현금 뱉어내야 돼요. 45만 원. 그 금액은 바로 우리가 잡아놨던 반품 예상분 매가 환불부채죠. 환불부채 45만 원 없애면서 현금 나갔다. 현금을 뱉어낸다. 그 다음 이번엔 반품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품이 다시 들어와야겠죠. 제품이 이제 반품 제품 회수권 걔만큼 들어온다. 그리고 반품 제품 회수권을 없앤다. 됐습니다. 자, 참고도 한번 봐두시고 이거 자, 예측 가능한 걸 받고 아이고 왜 이러지? 자,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 자, 노파심의 참고에 넣어놨어요. 예측 불가시 우리가 예측 가능한 걸 지금 봤고요. 목이 왜 이러나? 하도 많이 떠들고 다녀가지고 목이 잘 안 나와요. 자, 이제 4번을 보겠습니다. 자, 4번은 우리 자, 기본적인 문제가 되겠는데, 자, 우리가 개별 판매 가격에 의해서 이제 그 거래 가격을 이제 배분을 하죠. 배분을 하는데, 개별 판매 가격이 모른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모른다 그러면 추정이 들어가죠? 그 추정되는 거 어떻게 한다? 인정한다. 끝. 게임 오버. 자, A회사는 B회사와 제품 갑을병을 함께 묶어서 총거래 금액 1,200만 원에 판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면 이 1,200은 갑을병의 배분이 돼야 돼요. 거래 가격이. 자, A회사는 서로 다른 시점에 각 제품에 대한 수행 의무를 이행할 예정이며 각 제품을 별도로 판매할 경우에 판매 가격은 다음과 같이 추정되었다 되어 있습니다. A회사가 제품 갑에 배분할 거래 가격은 얼마인가? 주는 문제입니다. 주는 문제예요. 자, 제품 갑은 직접 관측이 가능합니다. 개별 판매 가격이. 하지만 나머지 을과 병은 직접 관측을 할 수 없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일정 추정 방법이 3개가 인정이 되고 있죠. 자, 핵심 이론해 보세요. 3가지. 시장평가 조정 접근법. 뭐가 뭔지는 몰라도 돼요. 이런 게 있잖아요. 이 3개가 있구나, 인정되구나, 이 정도만 알면 됩니다. 예상원가 이윤가산 접근법. 그 다음 자녀 접근법이라는 게 또 하나가 있죠. 자녀 접근법은 의미가 있어요. 요건 좀 알아두셔야 되고, 요거는 그 기출문제 추후에 풀이할 때가 올 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추정 방법이 다 인정이 되기 때문에 제품 을의 경우에는 추정 방법이 시장평가 조정 접근법 인정. 제품평 예상원가 이윤가산 접근법 인정. 개별 판매 가격으로 인정을 하겠다. 게임 끝. 그냥 배분만 하면 됩니다. 배분. 자, 총 거래가액이 1,200입니다. 개별 판매 가격의 비율로 가기 때문에 다 개별 판매 가격으로 인정하잖아요. 자, 그럼 개별 판매 가격의 합계 총 500, 200, 300에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그 중에서 갑의 개별 판매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 갑이 500이죠? 따라서 이 비율만큼 배분을 해준다. 물론, 을인 경우는 어떻습니까? 1,000만 원 분의 200. 그다음 병인 경우에는 1,000만 원 분의 300. 이렇게 하면 돼요. 됩니다. 자, 구해주시면은 600이다. 이게 우리의 답입니다. 자, 주는 문제입니다, 이거. 주는 문제. 주는 문제. 그 다음 5번. A회사는 EX01년 1월 1일. 자, 요거는 일명 선수금에 포함된 우리 금융요소라고 있었습니다. 물건은 나중에 인도가 되는데 돈을 먼저 받습니다. 선수금이죠, 이게. 그러면 선수금을 받은 시점과 인도되는 시점 그 사이가 장기인 경우에 우리는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선수금, 돈을 받았으면 반드시 이자가 발생돼요. 그래서 이자 비용 잡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랬다가 싸잡아 놓은 금액 계약 부채를 나중에
인도가 되는 시점이죠. 그때 가서 이제 수익을 인식하는데 계약 부채로 잡은 금액을 싹 없애버리고 그 금액만큼을 매출로 잡아라. 게임 끝. 노동이에요, 노동. 자, A회사는 EX01년 1월 1일 B회사에게 제품을 EX02년 12월 32년 후네, 2년 후.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나중에 준대요. 근데 4천만 원을 미리 수령했어요. 선수금. A회사는 해당 거래에 적용된 이자를, 증분 차입 이자를 6% 우리 적용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유의적인 금리 요소가 있다, 판단됐다, 이렇게 할 경우에, 자꾸 20X2년, EX02년 자꾸 헷갈리네요. EX02년 포괄손익계산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되느냐. 매출 원가는 없는 거로 가정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회계 처리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회계 처리하겠습니다. 자, 먼저, EX죠. 20이 아니라, EX01년 초. 현금 선수금 잡아야겠죠. 현금 들어옵니다. 자, 요런 걸 우리는 일단은 뭐라고 잡습니까? 계약 부채로 잡죠. 계약 부채. 4천이 들어왔는데, 계약 부채. 그러니까 매년 말 이제 선수금을 받았다. 돈이라는 건 돈 빌리면 그에 대한 이자가 따라 붙습니다. 그 선수금에 대해서 이제 이자 비용을 인식하는데, 잡은 계약 부채에 이제 우리 이자율 이제 항상 주어지죠. 무슨 6%다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거만큼 이제 때려버리면 끝난다. EX01년 말, 매년 말 이제 이직거리 하는 거예요, 지금. 이자 비용 잡죠? 이자 비용 4천에 6% 때려요. 곱하기 6% 때리면 이자 비용이 240입니까? 240 잡고 그만큼 또 계약 부채가 늘어난다. 이제 계속 쌓여갑니다. 이 계약 부채가 매년. 그랬다가 이제 한 번에 이 계약 부채가 사라지면서 인도되는 시점에서 매출이 잡힌다. 이제 그 끝을 보기 위해서 계속 가는 거예요. 자, 드디어 이제 2000X, EX. 헷갈려. EX02년 말. 또 잡아야죠. 이자 비용. 이자 비용 잡습니다. 자, 이제 눈치가 채셨죠? 쌓여진 계약 부채 이자율을 때리는 거기 때문에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계약 부채 4천 늘어났습니다. 240 합치면 4,240이에요. 그 4,240에 6%를 때리는 거예요. 자, 때리면 2554 2544 000 또 계약 부채 늘어나요. 자, 실전에서는 여러분들 아주 눈썹이 휘날리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랬다가 이제 이전이 됐기 때문에 드디어 계약 부채를 다 없애버리고 매출을 인식한다. 자, 쌓인 거. 자, 4천이 쌓여 있습니다. 또 240 있어요. 254만 4천원 있습니다. 세 개 합쳐주세요. 이거죠. 자, 그게 매출이다. 물론 계약 부채 사라지고. 자, 다 합치면 얼마입니까? 안 보입니다. 44944 944 000 이게 바로 매출이다. 우리 묻고 있는 게 뭡니까? (2000X2년도) 포괄손익계산서 손익에 미치는 영향으로 가장 옳은 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기 때문에 뭐와 뭡니까? 주의하시겠죠? 지금 매출액을 묻고 있는 게 아닙니다. 매출액을 묻고 있는 게 아니에요.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기 때문에 요 놈이구나. 마이너스 효과, 이자 비용, 플러스 효과, 매출 44944,000에서 2544,000을 빼야 됩니다. 빼면은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4,240만 원 증가. 주의하셔야겠고. 자, 그 다음 6번 보겠습니다.
자, 6번은 뭐 기본적인 우리 회계 원리의 매출액과 매출 원가이기 때문에 뭐 따로 판서는 안 할게요. 그냥 눈팅으로도 우리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자, 다음은 EX01년 A 회사의 재고자산 관련 매입 및 매출 관련 자료이다. 다른 매입 매출 거래는 없다고 가정할 때 EX01년 매출 총이익을 묻고 있습니다.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 빼주시면 됩니다. 자, 매출액 나오고 있고 매출 애누리 및 환입이 나오고 있죠. 두 개 차감해야 됩니다. 순매출로 가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매출액, 즉 순매출액은 4천에서 240을 빼면은 3,760만 원 매출액 나왔습니다. 하나. 그다음 이제 매출 원가 구해야겠죠. 매입액이 나오고 있고 매입 애누리 및 환출이 나오고 있어요. 자, 두 개 차감해 버리면 순매입, 우리 단기 매입이라는 건 순매입이기 때문에 자, 차감해 주시면은 3,020만 원 나와요. 아, 순매입, 즉 단기 매입은 3,020이구나. 따라서 매출 원가는 기초재고 플러스 단기 매입 마이너스 기말재고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죠. 자, 기초재고, 자, 기말 수정분계에서 우리가 이제 추정을 할 수 있어요. 자, 기말 수정분계, 우리 핵심 이론, 우리 회계 원리에서 다 배우셨을 겁니다. 핵심 이론에 매출 원가 산정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뭐 기본적인 상황이죠. 회계 원리에. 자, 기초재고 없애주면서 매출 원가 잡고, 그 다음 단기 매입, 매입 없애주면서 매출 원가 잡고, 그 다음 재고자산, 기말재고를 잡으면서 매출 원가를 또 대변에 기록하고, 그래서 그 차이만큼이 매출 원가가 된다. 자, 근데 기말 수정 분계를 보니까 우리 단기 매입이 3,020만 원이었는데 그 대변에 사라지고 있는 금액이 400이죠. 이게 추정컨대, 아, 이거는 단기 매입은 아니구나. 요거는 아마도 기초재고이구나. 이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자, 기초재고가 40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재고자산이 350, 매출원가 이렇게 되는 거 보니까, 아, 요거 재고자산, 기말재고가 350이구나. 추정할 수 있겠죠. 됐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약간 문제가 불명확해요. 그게 뭐냐면, 왜 그렇습니까? 기말 수정분계에 매입 분계가 없어요. 그죠? 조금 불명확합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예쁘게 봐주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초재고 400에다가 순매입액, 단기 매입 3,020만 원 플러스하고, 그다음 기말재고 350입니다. 빼주면은 매출원가가 3,070만 원 나와요. 매출액 구했고, 매출원가 구했고, 그러면 차감시키면은 매출 총이익이 690만 원 이렇게 나오겠네요. 됐습니다. 자, 너무 기본적인 문제니까 뭐, 자, 그렇게 봐두시고요. 그다음 7번. 자, 7번. 건설 계약의 계약 손익을 묻는 문제입니다. 물론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자, 7번에 EX01년 1월 1일 A 회사는 건물 공사 계약을 10억 원에 수주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완공은 EX03년에 완공될 예정이고, 자, 그 다음에 건설 계약 관련해서 완공 연도죠. EX03년에 인식할 계약 이익이 얼마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뭐 진행 기준을 적용한다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연도별로 이제 누적 발생 계약 원가가 나오고 있고 추정 총 계약 원가가 나오고 있어요. 기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해왔던 거죠. 연도별로 뭡니까? 진행률 구하고, 계약 수익 구하고, 계약 원가 구하고, 계약 이익 구하고. 완공 연도, 3차 연도의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X1년, X2년, X3년 이직거리를 다 해야 돼요. 자, 따라서 이직거리를 안 하기 위해서 좀 조금 빠른 방법. 제가 제가 쓰고 있는 책들, 뭐 재경관리사, IFRS 관리사, 기업회계 1, 2, 3급, 뭐 세무사 회계사 회계학, 관세사 감정평가사 회계학, 뭐 공무원, 7부 공무원 회계학, 모든 책에 제가 다 넣고 있죠. 제 책에. 고속철 풀이법이다. 이렇게 넣고 있는데. 요즘은 많이들 유명해요. 또 그게. 고속철 풀이법이다. 빨리 푸는 방법이에요. 뭐 빨리 푸는 방법이라기보다는 그 이직거리가 하기 싫으니까 연도별로 X1년, X2년, X3년 해가 X1년이 아니죠. 01년, 02년, 03년. 연도별로 진행률 구하고, 계약 수익 구하고, 계약 원가 구하고, 계약 이익 구하고. 아, 노동입니다. 저 시간도 오래 걸리고. 자, 따라서, 자, 완공 연도만 보면서 하시면 됩니다. 고속철은. 딴 게 아니고. 자, 완공 연도를 좀 볼게요. 자, 일단은 완공 연도에 계약 수익이 나와야 됩니다. 완공 연도의 계약 수익. 완공 연도의 계약 수익은 총 금액, 총 건설, 계약 금액이 10억입니다. 아, 이거 10억이라고 할까? 다 써버릴게요. 100000000000.
10억이죠. 여기서 X2년이 아니죠, 또. 02년이죠. 02년까지 인식된, 누적된 수익을 빼버리면은 바로 03년의 계약 수익이 됩니다. 그죠? 그 아이디어로 착안해서 좀 빨리 풀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전기까지의 계약 수익을 누적액을 해볼게요. 총 10억에서 전기까지의 뭡니까? 10억에서 전기까지의 누적 진행률을 구하면 돼요. 누적 진행률. 자, 얼마입니까? 02년에 보니까 총 계약 원가가 9억입니다. 아이씨, 다 써야 되나? 9억. 중에서 다행히도 단기 발생 원가가 주어진 게 아니라 누적 발생 계약 원가가 주어졌어요. 그대로 들어가면 됩니다. 540. 이거 해보시면은 9억 분의 5.4억 하면 이거 60% 나올 거예요. 60%. 그러니까 10억에다가 60% 하면은 요 금액 자체가 02년까지의 누적 계약 수익이에요. 그 금액을 빼버리면은 03년에 계약 수익이 나오게 됩니다. 계약 수익 나왔어요. 이게 03년의 계약 수익이에요. 그 다음 마이너스 03년에 뭘 빼면 됩니까? 계약 원가를 빼면 돼요. 근데 지금 누적 발생 원가로 발생 계약 원가로 돼 있기 때문에 03년에 누적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9억이죠? 9억에서 전기 누적 발생된 걸 빼버리면은 03년에 단기 발생 원가가 나오기 때문에 540, 000, 000 금액이 큽니다. 요게 바로 03년의 단기 발생 원가, 계약 원가. 요게 바로 03년의 단기 계약 수익이에요. 딱 요 한 줄로 해가지고 게임이 끝났다. 계약 이익이 얼마입니까? 계약 이익이 4천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나마 우리가 이제 건설 계약이죠. 건설 계약의 어떤 이런 메커니즘입니다. 메커니즘을 갖다가 완벽하게 숙지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연습해 보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짱구 아닌 이상은 이거 다 할 수 있어요. 이거 01년, 02년, 03년 진행률, 계약 수익, 계약 원가, 계약이 다 계산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시간이 걸리겠죠. 딴 문제 못 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시는 게 그나마 고속철 풀이법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전에서는 좀 이렇게 해주십사. 이런 얘기예요. 자, 됐습니다. 그 다음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8번 문제. 자, 주는 문제입니다. 괜히 뭐 등치만 커 보이지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 유형자산 취득 원가에 포함되는 항목과 포함되지 않는 항목. 이론 강의에서 다 말씀드렸고, 우리 교재에 노파심에 싸그리 넣어놨어요. 그죠? 여러분들 이걸 암기하라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암기하는 게 아니라 항목별로 보는 순간, 아, 얘는 비용이야. 그러니까 원가에 포함이 되는 게 아니야. 아, 얘는 취득 원가에 포함돼. 이것만 판별을 하시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 얘기인데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이런 게 암기라는 게 보다 숙지가 안 되었다 그러면 시험 볼 준비가 안 된 겁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자, 8번 주는 문제 보자. 자, 다음은 A회사의 EX01년 기계장치 취득 관련 자료이다. 기계장치 취득 원가는 얼마이냐? 자, 먼저 구입 가격 들어가죠. 자, 별도 안 쓸게요. 들어갑니다. 그 다음 구입 시 운송비 당연히 들어갑니다. 그 다음 설치 장소 준비 원가 당연히 들어가고, 그 다음 설치 원가 당연히 들어가고, 그 다음 기계장치로 생산될 새로운 제품에 대한 수요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초기 가동 손실 제외되죠. 원가에 포함시키지 마라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빼버리고, 그 다음 기계장치로 생산될 새로운 제품에 대한 광고비 및 판촉활동 관련 원가 당연히 판관비 원가에 들어가면 안 되고, 그 다음 새로운 지역에서 또는 새로운 고객층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데 소요되는 직원 교육 훈련비. 벌써 냄새가 그렇잖아요. 자, 우리 교재에 다 돼 있습니다.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이거 당연히 빼야 되고, 그 다음 기계장치의 매입 및 설치와 관련해서 전문가에게 지급한 수수료 조심하라고 그랬죠? 들어갑니다. 이게 들어가죠? 아, 그래서 우리 핵심 이론 쪽에 유형자산 원가 포함상 거기 보시면 뭐 다 숙지가 돼 있으시겠지만 들어가는 항목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집계만 해주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등치만 조금 커 보이지 이게 무슨 무조건 맞춰야 됩니다. 이거 틀리면 뭐다? 자, 맨 땅에 헤딩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9번. 자, 자주 출제되는 우리 유형자산 교환과 관련된 건데,
자, 9번에 출제된 문제는 우리 유형자산 교환 중에서 상업적 실질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질 때 대부분 있는 쪽에서 많이 나오죠. 하지만 이 문제는 특이하게 상업적 실질이 없는 쪽에서 나왔어요. 즉 상업적 실질이 결여돼 있다. 이런 경우에. 그런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취득하는 원가는 교환으로 취득하는 취득 원가, 상업적 실질이 결여돼 있다. 이럴 경우에는 내가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취득 원가를 계산한다. 따라서 손익이 인식이 안 돼요. 내 거 장부가액으로 그대로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교환 손익이라는 게 계산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내가 지급하거나 받은 어떤 현금이 있겠죠. 그 현금 금액만큼 플러스 마이너스 단순하게 그냥 가감해 주기만 하면 된다. 끝이에요. 자, A 회사는 보유하고 있던 화물 트럭을 B 회사의 화물 트럭과 교환하기로 하고 추가로 요거만 조심하면 되겠죠. 현금 250만 원을 지급했대요. 그다음 교환 시점에 각 회사별 화물 트럭의 자료는 뭐 다음과 같다 쭉 나오고 있고 취득 원가가 얼마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서 조항 교환 전에는 상업적 실질이 결여됐다 되어 있습니다. 내가 제공한 자산의 장부 금액을 취득 원가로 하라. 다만 지급한 현금은 플러스 시키면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냥 원가 처리해 버리면 됩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뭐 해볼까요? 분계, 회계 처리. 자, 나한테 들어온 게 지금 그 B사의 그 화물 트럭이죠. 그냥 B사 그렇게 할게요. B사 화물을 이렇게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나간 게 A사의 화물입니까? A사 화물 이렇게 할게요. 맞습니까? 화물이에요, 뭐예요? A사 화물 하겠습니다. 자, 그럼 A사 화물은 또 가지고 있던 감가상각 누계액이 있겠죠? 자, 대프 누계. 자, 제 강의를 태어나서 처음 듣는 분들은 이게 뭔 소리야?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저는 감가상각 누계액을 DEP, Depreciation, DEP 누계액이라고 씁니다. 감가상각비는 그냥 DEP 이렇게 쓰고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자, 얘 취득원가가 있겠죠? A사 화물트럭의 취득원가가 2천만 원이네요. 2천.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 사라져라. 800 사라지면 이 장부 금액이 얼마입니까? 2천에서 800 빼면은 1200짜리 장부 금액인데 이 1200짜리가 그대로 얘의 취득원가가 된다. 다만 지급한 현금이 있다 하면은 가감을 하라. 현금 얼마 지급했습니까? 현금 250씩이나 지급했네요. 미쳤구나. 돌았구나 아주. 그 다음에 얘 B사 화물 이 취득 원가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단순하게 가산만 해주면 돼요. 지급한 거 250.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취득 원가가 이게 아니죠. 이걸 주의하셔야 돼요. 현금 수수가 있게 되면 그걸 반영을 해가지고 올리고 내리고 해주면 되기 때문에 지급했다? 그럼 B사 화물이 늘어나는 거예요. 취득 원가가. 내가 돈 주고 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처리 자체는 이렇게 해주시고 취득 원가에 물을 때는 합쳐줘야 됩니다. 이건 주시면 돼요. 두 개. 자, 두 개를 합쳐주시면 1,450만 원이 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 자, 10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10번은 우리 감가상각 방법이죠. 그 다음에 잔존가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감가상각 방법을 변경했다. 정책의 변경입니까? 추정의 변경입니까? 이것부터 또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추정의 변경입니다. 절대 정책의 변경이라고 말씀하신 푸처 핸즈업. 자, 다시 공부하세요. 자, 추정의 변경입니다. 그 다음 잔존가치 뭐 당연히 추정의 변경이고 자, 따라서 감가상각 방법과 잔존가치 변경이 있었다 하게 되면 둘 다 추정의 변경이기 때문에 뒤는 보지 마라. 전진법. 앞만 보고 달린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다? 말씀드렸죠? 이론 강의 때. 회계 변경, 정책, 추정 변경이든 뭐든 뭐가 일어나면 추정 변경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 변경되는 시점에서의 장부 금액을 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장부 금액을 가지고 감가상각을 하든 뭘 하든 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변경 시점에서의 장부 금액을 계산하는 거. 눈썹이 휘날리게 먼저 계산을 해야 된다. 그게 바로 1단계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10번. A 회사는 자꾸 헷갈리네. EX01년, 20X1년. 네, 뒤에 가면 또 20X1년 또 이렇게 나와요. 또 다른 분이 또 출제했나 봐요. EX01년 초 기계장치를 500만 원에 취득하여 연수합계법 내용연수 4년 잔존가치가 없대요. 감가상각을 해오다가 EX03년 초에
근데 2년이 지났죠.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감가상각 방법을 정액법으로 변경했습니다. 연수학계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했습니다. 내용연수는 또 4년이었습니다. 따라서 2년 지나갔기 때문에 잔존 내용연수 얼마? 2년이에요. 2년 지나갔기, 변경 시점까지 2년 지났기 때문에 잔존 내용연수는 2년입니다. 2년. 자, 그 다음에 잔존 가치를 또 빵원이었는데 30만 원으로 또 재추정을 했습니다. 변경했죠. 자, A회사는 원가 모형을 적용하고 있으며 다른 변경사항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A회사가 해당 기계장세대 2X03년에 포괄손익가 인식할 감가상각비가 얼마냐? 제일 중요한 게 뭐다? 1단계. 1단계. 장부 금액을 구해야 돼요. 변경 시점의 장부 금액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그죠? 얘를 먼저 구해야 됩니다. 구해보죠. 자, 1차 연도죠? 2X01년도. 이때 감가상각비 얼마입니까? 1차 연도. 1차 연수학계법이에요. 연수학계법. 자, 원가가 지금 500만 원입니다. 500. 잔존가치 없다고 하니까 빵원 곱하기 내용연수. 내용연수가 4년이었죠.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이것도 노동이에요. 노동. 역순으로 가라. 4 하면은 얼마 나오겠죠. 얼마? 200만 원 이게 나와요. 2차 연도. 이거 또 노동이에요, 노동. 근데 해줘야 돼요. 500 곱하기 또 들어가요. 1 플러스 2 플러스 이게 뭐한 지랄이야, 이게. 그 다음에 이제 4 했으니까 그 다음에 3이죠? 역순으로. 이게 얼마야? 이게 얼마야? 150만 원. 이제 2X03년 초가 됐습니다. 다 합쳐서 얼마입니까, 지금? 200, 150, 350만큼의 감가상각 누계액이 있는 상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장부 금액이 얼마로 03년 초, 2X03년 초에 얼마입니까? 장부 금액. 500에서 500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액 두 개죠? 350 빼야죠. 빼면은 150만 원이 현재보다 장부 금액이구나. 이걸 구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1단계. 그 다음 2단계는 지금 묻고 있는 거죠? 감가상각비 구해주시면 돼요. 감가상각비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장부 금액이 지금 150입니다. 150인데 마이너스 우리 전지법 앞만 보고 가기 때문에 150에서 잔존 가치가 생겼어요. 빵원이었는데 30만 원이 됐습니다. 여기 나오고 있죠? 30만 원 빼줘야 돼요. 이거 틀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나누기 얼마 해야 됩니까? 2년 지나갔고 지금 잔존 내용연수가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2년이죠? 2년 남았죠? 나누기 2년 이렇게 해야 돼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2단계 우리가 구하는 금액이 60만 원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60만 원. 자, 어쨌든 변경이 뭐가 일어났다면 전진법으로 이제 처리가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1단계에 이 장부 금액을 먼저 구하라. 변경 시점에 장부 금액을 구한 다음에 묻는 게 감가상각비가 됐든 뭐가 됐든 저걸 가지고 그냥 생쇼를 하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또 다음 시간에 또 11번부터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